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자, 새로운 시간이 또 돌아오기는 했는데요. 선생님이 수요일 날 개학이 될까 기대를 하면서, 이제 국제법까지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녹음을 하는 시간은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앞날을 알 수가 없네. 자, 그래서 혹시 쓸지 몰라서 이제 한 번 더 녹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참 우리를 마음으로 계속 힘들게 하네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또 바짝 정신을 차리고, 할 수 있는 한까지는 또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은 국제 안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문창에 우리 안보를, 그러니까 안보라는 말은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들이 뭘까? 예, 이슬람 극단주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슬람 쪽 사람들이 세계를 향하여 예, 건물을 부시거나 차량으로 돌진해서 뭐 자살 테러를 한다거나 또는 여행객들을 잡아서 하여튼 야간 안 좋게 죽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안전을 굉장히 위해하는 어떤 저해하는 요소가 되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핵이 확산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정말 전 지구인들의 운명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된다면 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안보라는 거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만 지금 코로나도 사실은 지구 환경의 오염이나 인간과 생물체의 어떤 공생 관계 같은 것들이 경계가 무너지고 하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구 환경의 문제,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뭐 싸우고 조금 이따 우리가 보긴 하겠습니다. 안보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전쟁과 평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마치 삶을 전쟁과도 같은 지옥의 상태로도 빠뜨릴 수 있는 것이 또 이런 것들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시간에 수업의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선 안보 개념의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보의 의미는요, 여러분이 교과서 49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여러분은, 선생님은 이제 쉼없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이제 스탑을 눌러놓고, 예, 책도 찾아본다든지, 앞뒤로 좀 읽어간다든지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국제안보 질서의 의미가 49쪽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안보를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답니다. 한 국가가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 자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자, 그러니까 한 국가가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라니까 여긴 전쟁도 안 일어나야 되고 예,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예, 자기 나라의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예,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자, 이것이 안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뭐 굉장히 각양각색의 언어들로 안보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죠. 자, 이 사람은 월터 리플만이라는 사람이고요. 대표적인 뭐라 그럴까? 예, 정치 전문 기자라고 할까요? 하여튼 리포터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했던 굉장히 유명한 방송 기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왜 냉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냉전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도 아마 이 월터 리프만이라는 기자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보를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 국가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자,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죠. 자기네가 힘이 강하면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안 개긴다거나, 그쵸? 아니면 외교력이 좋아서 협상을 잘 한다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뭘까요? 그냥 굽실대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것, 뭐 이런 거지 않겠어요? 그쵸?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핵심 가치를 포기하지 않거나, 그쵸? 그 다음에 전쟁을 치름으로써, 이건 힘이 있을 때의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기들의 핵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한 안전하다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쉽게
쉬운 말로 설명, 그냥 우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 그쵸? 예, 우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 뭐, 요렇게 우리 언어로 버전을 좀 바꿔도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월터 리프만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사람은 아널드 울프스라고 하는 정치학자입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약간 서양적 그 뭐라 그럴까? 레토릭이라고 할까요? 예, 서양의 글쓰기 하나, 예,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형식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렇게 서사적인 아름다운 이제 뭐라 그러지? 에둘러서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이쪽 사람들이. 자, 그래서 객관적인 의미에서 안보는 예, 가치에 대한 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위협이 없는 정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예, 가치의 최고치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이런 가치를 너네가 포기하고 예, 뭐 하여튼 그 요구하는 나라의 어떤 가치를 따라라. 뭐 이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객관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가치를 지켜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적인 의미로는요.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 위협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 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끝에 지금 코로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객관적이지 않은 막연한 공포에 사실은 눌려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안보가 상당히 위험을 받고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리 뷰젠이라는 사람도 매 똑같은 정치학자인데요. 그러니까 뭐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국가 사회가 독립적인 정치성과 예,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예, 안보다. 어떻게 설명을 했든지 간에 대체적으로 아주 쉽게 생각하면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간섭이나 침략을 받지 않고 자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더불어 그들이 추구하는 질서, 가치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아마 안보가 잘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다 같이 동의하실 수가 있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국제안보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있어 왔었고 끊임없이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은 어떻게 또 다시 이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의 상태로 이제를 잘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전쟁과 평화의 어떤 우리가 길한 관계라고 하는데 밀고 땡기고 그쵸? 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국제 안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세계가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 정도에 아마 우리의 인식이 머물러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요걸 조금 이따 보게 됩니다만 전통적인 안보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사람들마다 입장과 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뭘까요? 예,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쪽도 혹은 서로 군사력을 키우지 말자는 쪽도 있고요. 자, 이게 바로 군사력이나 무기 확산의 통제나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쵸? 자, 나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동맹국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서로서로 도와주기 하자. 이게 바로 이제 집단안보라는 개념일 거고요. 그죠? 아니야. 또 어떤 입장에서는 예, 되게 이제 자유주의자들 입장이긴 합니다만 예, 국제법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잘 지키도록 예, 국제 기구들이 좀 나선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국제 기구, 국제법을 통해서 예, 국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가져와야 돼. 혹은 뭐 예를 들어 구성주의자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그쵸? 예. 빈부의 격차의 문제잖아요. 전 세계적인. 되게 우리가 적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 북반구 쪽은 잘 사는 나라들이 좀 많아요. 남반구 쪽은 못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거기 주로 이제 남미, 아프리카 쪽이 있죠. 그죠? 애기게 선생님, 뭐 저기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잘 사는데 거기는 특수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적도 밑으로 있는 남반구 쪽에 있는
많고 나라들이 무수한 나라가 많아서 이걸 우리가 전 세계적인 남북 문제라고 합니다. 한반도에 집중해서 봤을 때 남북 문제는 분단의 문제라면 전 세계적으로의 남북 문제는 빈부 격차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또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은 무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틀이 갖춰졌으니까 세계 안보를 가장 예, 뭐라 좀 방해하는 요소는 이런 빈부격차나 어떤 차별에서 오는 불안정성이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입장의 이제 문제를 인식하는 정도나 해결의 방법을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쟁의 역사는 여러분 뭐 분쟁을 해결하는 오랜 수단은 전쟁이었다는 거 뭐 너무나 잘 알 거고요. 특히 우리가 민족국가 시대가 예, 17세기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이제 이 주권을 가진 국가가 등장을 하면서 예, 국가 이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쟁. 그러니까 옛날의 전쟁은 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싸워 힘 있는 놈이 이겨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이 영토를 넓힌다거나 예, 다른 나라로부터 뭔가 자원을 빼앗아 온다거나 예, 노동력을 뭐 이렇게 값싼 노동력을 이렇게 노예를 데리고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국가 이익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또 한동안 그러니까 전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라 그럴까 전쟁의 의미가 좀 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민족국가 시대에는 국가 이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도까지 생각을 했다면 자,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는 이제 보다 더 민족국가 시대를 넘어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시대였잖아요. 막 식민지 막 쟁탈하러 들어가고. 자, 그러니까 강대국 간의 전쟁이 매우 발발했던 그러한 시기였다. 자, 그것이 이제 극대치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의 전후 과정을 통해서 현실주의자들 입장은 예, 이렇게 이제 국제 안보의 가장 유일한 해결책은 예, 세력 균형을 통해서 서로의 세력이 팽팽할 때는 서로 째려만 보고 있지 함부로 누가 먼저 싸움을 걸지를 잘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세력 균형 정책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팽팽하게 하고 있었다거나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그렇지 현실에서는 잘 먹히지 않고 또 전쟁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두 차례 세력 균형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세력 균형이 이론적으로 이론과 현실은 항상 일치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세력 균형이 실패할 경우에는 결국은 전쟁이 발발했고요. 예, 그래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다. 이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간의 협력을 제대화함으로써 국제 안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 국제관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마치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볼 거냐 악한 존재로 볼 거냐처럼 예, 그 싸우지 않고 얼마든지 각자 국가 이익을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 입장이라면 아니다. 각자 제각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음, 결국은 예, 집단적으로 뭔가 동맹을 맺어서 예, 좀 이렇게 세력을 팽팽하게 균형을 맞출 때야 전쟁을 좀 억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이 이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국제사를 바라보는 시선, 내가 국제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뭘까? 이런 것들도 한번 시간 있을 때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예, 유나이티드 네이션즈라고 하는 건 유엔인 거 충분히 아실 거고요. 시큐리티 카운슬은 바로 여러분 안전보장이사회. 자, 요거는 안전보장이사회를 딱 치고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자, 요런 것들이 바로 예, 안전보장이사회 이제 홈페이지라고 보고 여기 밑에 보면 permanent and non-permanent members 그러니까 예,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쭉 나오죠, 그죠? 자, 일단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으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집단안보 개념이 이 과정에서 나옵니다. 자, 집단안보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라 그래요. 자, 윌슨이. 자, 우리는 윌슨을 어떻게 이해를 하지요? 예, 민족 자격주의.
뭐 이런 거죠. 민족 자결주의. 음.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나의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함께 국제기구를 통해서 집단으로 침략자에 대항한다는 개념, 이게 바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집단안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두 가지 믿음이 좀 이렇게 전제되어야 돼요. 어떻게 보자면 이제 기대치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서로 간에 있지 않고는 집단안보가 뭐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서로 집단적으로 약속을 하고 다 같이 적의 침략을 막아내자 협력하기로 약속한 나라들이 내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분명히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국이 침입을 당했을 때 협력하기로 약속한 나라가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 이런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쪽 입장이고요. 이제 상대방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재단해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나라가 집단 안보 체제로 묶여 있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를 침략하고자 할 때, 야, 내가 영국이나 프랑스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영국,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있는 집단 안보 체제로 같이 엮여져 있는 나라들의 공동적인 응징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함부로 까불면 안 되겠네. 뭐 이런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무력에 의한 행동을 사전에 삼가할 것이라는 믿음. 자,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또 근데 그게 이론과 현실은 많이 달라서 우리의 기대와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마냥 그렇게 되지 않아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어쨌건 집단안보 체제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언제쯤 처음 이제 세계에 등장하기 시작했느냐?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윌슨 대통령이 제시한 개념으로, 예, 뭐 이 중심에는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과 같은 그 국제기구를 통해서 거기 가맹국들, 회원국들의 집단적 안보를 위한 서로 간의 어떤 공고한 동맹체제. 자, 그래서 내가 혹시 회원국인데 비회원국으로부터 침입을 받으면 회원국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라는 믿음과 또 다른 나라들이 회원국 어떤 나라를 내가 혹시라도 건드리면 같이 이제 같은 회원국인 여러 다른 나라들이 자기가 침략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침략을 받은 나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떼거지로 뭉친다. 그러면 그 여러 나라를 상대하기 내가 좀 쉽지 않겠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내가 치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의 확인할 수 없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1950년 한국전쟁이나 1990년에 일어났던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미국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집단안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가들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그쵸. 한국이란 한 나라가 그때는 우리가 뭐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닐지라도 미국과 이렇게 얽혀져 있는 한미 동맹의 관계였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이 지금 침략을 받았다. 자,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안전보장이사회로 움직여서 결국은 이런 연합군을 파견했었던 사례. 이게 바로 집단안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집단안보 개념이 이렇게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시험을 치기는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여기 안보의 개념까지 이제 시험 범위로 잡았어요. 뭐 진짜 막 너무나 작은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내야 돼서 정말 몇 페이지가 다 시험 문제가 나온다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세력균형은 국가 안보가 가치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되는 인간 안보도 집단 안보에는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이제 위협을 하는 거는 바로 보다 뭐 타국, 다른 나라들, 군사력으로.
어떤 집단안보는 예, 군사적인 위협도 있지만 비재래식 위협이라고 하는 건 재래적이지 않은 위협이니까 비군사적인 위협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군사적인 위협이 무엇인지. 자, 그 수단이 뭘까? 예, 세력 균형을 맞추려니까 계속해서 쟤네 나라가 무기를 개발하면 우리도 개발해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군비 증강이죠. 예, 그리고 동맹을 형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집단 안보는 말 그대로 되게 이제 주선하는 국가가 있긴 합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단체로 뭉쳐 있는 거기 때문에 설사 내가 군사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힘센 나라들의 특파군에 같이 끼어 있으면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의 안전이 보장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세력 균형보다는 집단 안보적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 군비의 문제는 조금 이렇게 축소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장점을 한번 보시면 힘의 결집이 용이하고 그쵸, 안보 달성이 확실히 되는데요. 제 집단 안보는 약소국의 안전이 보장이 좀 된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세력 균형은 아까도 보았지만 이게 또 실패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죠? 자,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일시적인 평화일 수 있다. 근데 아까 집단 안보는 또 뭐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사실은 확실한 건가 이런 거잖아요. 신뢰성 확보가 좀 곤란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만큼만 세력균형 대 자유주의의 집단안보 개념에 대해서 예, 조금 어, 이해를 하시면 예,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제 이런 식의 수업을 안 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기쁨이 막 있다가 못 볼지도 몰라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좀 선생님 말에 좀 기운이 없어요. 그죠? 좀 속도 상하고요. 자, 잠시 쉬었다 선생님도 기운을 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 봐요.